축축한 새벽 공기가 소나무 줄기 사이로 스며들던 무렵 박용식 씨는 외우다시피 한 붉은 흙길을 걷고 있었다. 이슬이 맨살에 소름처럼 돋았고 자욱한 안개는 레이스처럼 세상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 그 냄새가 났다. 끈적한 송진 냄새도 키키한 낙엽 썩는 냄새도 아니었다. 목구멍에 들러붙어 숨을 멎게 하는 농밀한 죽음의 향취였다. 박 씨는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답답하고 귓가에 이명이 울렸지만 늙은 두 발은 홀린 듯 밭대기 끝자락의 덤불숲으로 그를 이끌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헤쳤다. 창백한 새벽빛이 낙엽 더미 아래 무언가를 때렸다. 검은 머리카락, 빛바랜 작업복,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것이라 보기 힘든 부풀어 오른 피부. 박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위장이 뒤틀리는 끔찍한 감각과 함께 헛구역질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숲의 정적은 그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비명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날 경기도 안성시 외곽의 작은 공업도시 서진읍에서 죽음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그저 울부짖을 뿐이었다. 하늘이 잿빛에서 주황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갈 때 박영식 씨는 정신없이 집으로 뛰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발은 거의 땅에 닿지 않는 듯했다. 그는 낡은 나무 대문을 부술 듯이 열어젖히며 아내를 불렀다. 이장님한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늘 고요하기만 하던 작은 마을 서진읍은 소란스럽게 잠에서 깨어났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시신이 발견된 소나무 숲 주변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계의 최강일 총경이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부패의 악취로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꼿꼿이 선 채 여성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회색빛이 도는 푸른 작업복, 부풀어 오른 피부에 엉겨붙은 긴 머리카락. 추정 사망 시각은 최 총경이 나직이 물었다. 부검이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대략 5일 전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자상은 10군데가 넘습니다. 최강일은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 강도가 아니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반경 50m까지 샅샅이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풀 한 포기,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조사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형사 하나가 소리쳤다. 팀장님, 지갑입니다. 덤불 뒤에서 낡은 여성용 지갑이 발견되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 찍힌 신분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서지혜, 36세. 주소는 서진읍 희망빌라. 최강일은 신분증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5일 전 남편이라는 이성민이라는 남자가 제출한 실종 신고 서류에서 본 이름이었다. 찾았군. 최 총경이 중얼거렸다. 수사팀은 즉시 남편 이성민 씨를 현장으로 불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착했다. 아내의 시신에 아직 붙어있는 작업복 조각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지혜, 맞습니다. 제 아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터져나온 울음은 소나무 숲 사이의 정막을 녹여버렸다. 시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후 최강일은 현장 지휘본부로 설치된 임시 텐트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피해자는 봉제 공장 직원인 서지일. 5일 전 실종, 14곳의 자상으로 사망. 초기 동기는 강도 살인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원한 관계나 치정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형사가 보고했다. 피해자의 스쿠터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강일은 눈앞의 지도를 응시했다. 공단에서 소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범인은 이 길을 알고 있었어. 분명 이 지역 사람이거나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놈이야. 그날 오후 국과수로부터 1차 부검 소견이 도착했다. 가슴과 복부에 깊고 반복적인 자상이 집중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손에는 방어흔이 가득했다. 저항했습니다. 부검이가 말했다. 최강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년 전 살해당한 자신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미제 사건. 서지혜라는 이름을 잊힌 이름으로 만들진 않겠어. 그는 나직이 읊조렸다. 그날 밤 수사팀은 현장을 다시 샅샅이 뒤지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지났을 오솔길을 추적했다. 공장 CCTV 기록에 따르면 서지혜 씨는 밤 10시 30분에 퇴근하여 낡은 스쿠터를 몰고 나섰다. 그 후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에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목격자는 없었고 이틀 전 내린 비에 타이어 자국마저 모두 씻겨 내려갔다.
최강일은 쑥 가장자리에 섰다. 손에 든 손전등 불빛이 젖은 땅 위에서 반사되었다. 범인은 여기서 기다렸어. 그는 덤불 뒤의 어두운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야간 근무조의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팀원 중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팀장님. 최강일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번뜩였다. 맞아. 이놈은 초범이 아니야.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젖은 흙냄새와 점점 짙어지는 밤의 그림자를 실어 날랐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교차하며 울었다. 마치 이제 막 시작된 어두운 이야기의 첫 장을 닫으려는 듯이. 서진읍의 고요한 길거리에서 여성을 노리는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음 날 서진읍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다.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지도와 사진, 사건 파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강일 총경은 붉은 실로 공장, 피해자의 집, 그리고 시신 발견 장소를 어지럽게 연결해 놓은 대형 상황판 앞에 앉아 있었다. 주요 도로엔 CCTV가 있었지만 사건 현장으로 이어지는 샛길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현장 수사팀장인 김수진 경감이 보고했다. 단호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팀장님, 한 주민이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부터 근처에서 악취를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던 그날 밤 숲길 쪽에서 스쿠터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다고 합니다. 최강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범인은 시신을 유기한 후에도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왔을 수도 있어. 그는 국과수 파일에 담긴 서지혜의 사진을 응시했다. 텅 빈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녀는 늘 다니던 길로 퇴근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날 밤은 달랐을까? 수사팀은 서지혜 씨가 일했던 봉제 공장을 다시 찾았다. 여성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 중 한 명인 이민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달 전부터 다들 무서워했어요. 밤에 퇴근하면 누가 자꾸 따라붙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좀도둑인 줄 알았는데 최강일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제 친구 박윤아 씨요. 낡은 녹색 스쿠터가 자기를 따라왔었다고 했어요. 겨우 샛길로 도망쳐서 무사했고요. 그 이름에 최강일은 잠시 침묵했다. 박윤아 씨, 지금 당장 찾아.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김수진 경감이 박윤아 씨와 함께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취조실에서 생수병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강일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윤아 씨,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린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윤아 씨는 고개를 숙였다. 무서웠어요, 팀장님.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주 전이었어요. 혼자 퇴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쿠터 한 대가 다가왔어요. 아주 낡은 녹색 스쿠터였죠. 운전자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고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절 추월하더니 길을 막아섰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남자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전 논두렁 길로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최강일은 김수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우연이 아니야. 동일범이다. 김경감이 덧붙였다. 박윤아 씨의 증언은 공장 근처에서 낡은 스쿠터를 자주 봤다는 주민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최강일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범인은 노동자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어. 퇴근 시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까지. 이 지역 사람이야. 어쩌면 공장의 전 직원일 수도. 그날 밤 수사팀은 공장의 전 직원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수십 병의 이름 중에서 한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태식, 32세의 남성으로 3개월 전 회사 금고를 턴 혐의로 해고되었다. 그의 마지막 주소지는 서진읍 피망빌라 근처. 서지혜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진 경감과 2명의 팀원이 강태식의 낡은 단독 주택을 찾아갔다. 집은 비어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마당을 쓸고 있던 이웃 주민이 말했다. 태식이는 요즘 잘 안 보여요. 가끔 밤늦게 스쿠터 타고 지나가는데 엔진 소리가 꼭 죽어가는 것처럼 시끄러워요. 김 경감이 고개를 들었다. 스쿠터 색깔이 어떻게 되던가요? 녹색이요. 아주 짙은 녹색. 앞쪽에 뭘 박았는지 찌그러져서 쇠가 다 보이던데. 그 보고는 해가 지기 전에 최강일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오랫동안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핏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앞쪽이 찌그러진 짙은 녹색 스쿠터. 박윤아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해 그는 김수진을 돌아보았다. 오늘 밤 그 집을 감시한다. 바로 체포하지 말고 누가 오는지 지켜봐. 밤은 빠르게 내려앉아 작은 마을 사진읍을 소리 없는 어둠 속으로 삼켜버렸다. 멀리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무 뒤편의 수사팀이 몸을 숨겼다. 그들의 시선은 허름한 그 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밤 11시 귀에 거슬리는 스쿠터 엔진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낡은 녹색 스쿠터 한 대가 흙길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헤드라이트는 희미했지만 움푹 판 눈과 찢어진 검은 재킷을 입은 마른 남자의 얼굴을 비추기에는 충분했다. 강태식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이슬이 내려앉아 땅을 축축하게 적셨다. 덤불 뒤에서 김수진 경감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은 빛바랜 녹색 스쿠터에서 막 내린 남자의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식은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호롱불을 켰다. 그가 문을 닫자 금속 마찰음이 희미하게 들렸고 이내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타겟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팀원 중 하나가 속삭였다. 김수진은 어깨에 찬 무전기를 눌렀다. 움직이지 마. 최 총경님 지시를 기다린다. 약 200m 떨어진 잠복 차량 안에서 최강일 총경은 나무집의 희미한 그림자가 비치는 감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3시까지 기다린다. 놈이 완전히 잠들면 진입한다. 단 한치의 빈틈도 주지 마.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귀뚜라미 소리는 긴장한 경찰들의 심장 박동 소리와 뒤섞였다. 집 안에 호롱불이 꺼지고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최강일이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팀원들은 거의 소리 없이 움직였다. 2명은 집 뒤로, 1명은 창문 쪽으로. 김수진이 정면 돌파조를 이끌었다. 3초 후 문이 거칠게 부서졌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김수진이 우렁차게 외쳤다. 강태식은 잠에서 깨어나 짐승 같은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는 대게 밑에서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번쩍이는 금속의 빛. 움직이지 마. 김수진이 다시 소리쳤지만 강태식은 무장한 경찰들의 인간 벽을 뚫으려는 듯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한 형사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2사람의 몸이 낡은 나무 책상 위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강태식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김수진은 재빠른 동작으로 칼을 방구석으로 차냈다. 다른 2 형사가 강태식의 팔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강태식은 거칠게 저항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가 투박하게 중얼거렸다. 몇 초 후 최강일 총경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강태식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쳤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알겠지? 강태식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도박 좀 한 게 다요. 난 살인자 아니라고. 최강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수색을 명령했다. 집은 지저분했고 바닥은 더러웠으며 벽에는 금이가 있었다. 방구석에는 옷가지와 빈 소주병들이 쌓여 있었다. 한 형사가 먼지 덮인 방수포로 가려진 앞쪽이 찌그러진 낡은 녹색 스쿠터를 발견했다. 엔진 번호는 서지혜 씨의 소유로 등록된 스쿠터와 일치했다. 전부 다 뒤져. 최강일이 명령했다. 한 형사가 바닥을 살피며 마루청을 하나씩 두드려 보았다. 팀장님, 이쪽이 헐거워 보입니다. 그가 침대 밑에 마루청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드러내자 그 밑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손잡이가 달린 칼 한 자루. 칼날 뿌리 부분에는 아직 어두운 얼룩이 남아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김수진이 최강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찾았습니다. 최강일은 다가가 장갑 낀 손으로 칼이 담긴 증거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걸 설명해 보겠나?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냥 부엌 칼인데요. 최강일이 그를 깊이 응시했다. 마룻바닥 밑에 숨겨놓는 부엌 칼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에 들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목에 근육이 경직되었고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 사이를 오갔다. 아무도 안 죽였어. 그가 빠르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최강일은 신호를 보냈다. 서로 연행해. 현장 보존 철저히 하고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마. 몇 분 후
경찰차가 서진읍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뒷좌석 창문으로 강태식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잠겼다. 최강일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칼은 이제 증거물 봉투 안에서 차갑고 조용했지만 마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밤 서진읍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수사팀에게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막 그림자를 잡았을 뿐 자백을 받아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최강일은 알고 있었다. 강태식의 침묵 뒤에는 폭발하기 직전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진읍 경찰서의 취조실은 차갑고 오래된 믹스 커피 냄새가 났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가 강태식의 헝클어진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핏발산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의 맞은편에는 최강일 총경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했다. 칼이 담긴 증거물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창백하게 빛났다. 강태식, 최강일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이게 내 집 마룻바닥 밑에서 나왔다. 설명해 보겠나? 강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그냥 닭 잡을 때 쓰는 칼이라고요. 최강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파일을 열어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내려놓았다. 서지혜의 시신 사진이었다. 가슴에 자상, 찢어진 작업복. 이 여자, 알지? 강태식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는데요? 5일 전에 살해당했다. 네가 가진 것과 똑같은 칼로. 강태식은 최강일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수갑 자국으로 아직 붉은 손목을 문질렀다. 김수진 경감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마셔. 그녀는 무심하게 말하고는 최강일을 쳐다봤다. 팀장님, 국과수에서 1차 감식 결과가 왔습니다. 칼날에서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최강일이 강태식을 응시했다. 아직도 부엌칼이라고 할 건가? 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지만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다. 최강일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네가 서지혜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것도 안다. 3개월 전 절도죄로 해고됐지. 이것도 우연이라고는 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도박 좋아하는 거. 하지만 난 살인자 아니라고. 강태식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다. 최강일은 그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고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들어오게 할 문이 열리고 2명의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다. 박윤아와 이민영이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강태식은 갑자기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시선은 광포해졌고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박윤아는 두려움을 참으려는 듯 스스로를 껴안았다. 저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명하게 들렸다. 1달 전에 길에서 저를 덮치려던 사람이요. 최강일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건가?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다들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김수진이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모함. 다른 증인은 없을 줄 알아? 네가 시신을 유기하던 날 밤 숲에서 내 스쿠터를 본 주민이 있어. 심지어 내 스쿠터 번호판은 공장에서 도난 신고된 것과 일치해. 취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망치처럼 울렸다. 최강일은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 이미 졌어? 강태식. 그날 밤 내 심정이 어땠을지 알아. 돈은 없고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빨리 돈을 구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서지혜는 내 잘못 때문에 죽어선 안 됐어. 강태식이 갑자기 테이블을 거세게 내리쳤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닥쳐. 그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뭘 알아? 최강일은 움직이지 않았다. 말해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잊고 강태식의 숨이 거칠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그냥 돈만 뺏으려고 했어. 도박빚 갚을 돈이 필요했거든. 근데 그 여자가 저항했어. 소리를 질렀다고. 당황해서.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찔렀는지 기억도 안 나. 그의 목소리는 문장 끝에서 갈라졌다. 김수진은 잠시 눈을 감으며 감정을 억눌렀다. 최강일은 여전히 꼿꼿이 앉아 눈앞의 남자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시체를 소나무 밑에 숨겼어. 아무도 못 찾을 줄 알았지. 취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들리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첫 빗소리뿐이었다. 최강일은 천천히 일어서서 강태식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넌 방금 서지혜에게 뒤늦은 정의를 선물한 거야. 강태식은 고개를 떨궜다. 눈물과 땀이 뒤섞여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수갑이 떨렸다. 김수진은 증거물 봉투 안에 칼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담당 형사에게 넘기기 전 그녀는 칼을 잠시 응시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인간의 탐욕이 닿은 흉기 밖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져 서진읍 경찰서의 지붕을 때렸다. 마치 세상 스스로가 남겨진 핏자국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가 막 그친 아침, 호송 차량이 서진읍 지방법원 앞에 멈춰섰다. 잿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기자들과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찬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창살 너머로 강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패였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손목에 수갑이 부딪히며 운명의 종소리처럼 희미하게 울렸다. 법정 안, 최강일 총경과 김수진 경감은 맨 앞줄에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현장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무거웠다. 다른 한편에는 박윤아와 이민영이 조용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트라우마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눈에는 용기가 가득했다. 문이 열리고 강태식이 끌려 들어오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주민들은 숨을 참았고 일부는 나직이 속삭였다. 강태식은 피고인석에 앉아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검사가 일어서서 사건 파일을 펼쳤다. 피고인 강태식은 3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고 서지혜 씨에 대한 계획적 살인. 둘째, 폭력을 동반한 강도. 그리고 셋째, 생존 피해자인 박윤아, 이민영 씨에 대한 성폭력 미수입니다.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강태식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그는 이를 갈며 바닥만 쳐다봤다. 검사가 부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몇몇 방청객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수진은 턱을 굳힌 채 정면을 응시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박윤아 씨가 불려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다른 누군가가 서지혜 씨처럼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요. 그녀가 강태식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어서 이민영 씨가 증언했다. 그녀의 말은 소박했지만 날카로웠다.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와 협박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희미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판사가 즉시 제지했지만 두 여성의 용기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지는 못했다. 수사 책임자로서 최강일 총경이 증언대에 설 차례가 되었다. 그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높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룻밤의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증인의 용기가 그 공포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강태식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판사가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후회합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판사가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하지만 죽이는 건 무섭지 않았나? 그 질문은 강태식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떨리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법정 안에 누구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거의 3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평결을 위해 퇴장했다. 법정은 낮은 속삭임과 무거운 한숨으로 술렁였다.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구름을 뚫고 창문에 창백한 노란빛을 드리웠다. 판사가 돌아왔을 때 모두가 일어섰다. 증거와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식에게 계획적 살인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다. 또한 강도 및 성폭력 미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안도의 함성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박윤아는 얼굴을 감쌌다. 김수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최강일은 그저 조용히 서서 이제 완전한 절망 속으로 가라앉은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강태식이 끌려나갈 때 최강일은 자신에게 하듯 나직이 말했다. 정의가 죽은 사람을 되살리진 못하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 공포는 여기서 멈췄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마침내 구름을 완전히 뚫고 나와 젖은 나뭇잎을 비추고 있었다. 한때 암울했던 서진읍이 이제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최강일의 눈에는 여전히 서지혜의 얼굴이 비쳤다. 마치 모든 고요함 속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숨어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판결이 내려지고 3주가 지난 후 서진읍의 분위기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다. 비극의 말없는 증인이었던 소나무 숲은 이제 다시 아침의 송진 향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최강일 총경은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건 파일을 든 채 늦은 밤까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사건이 끝났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신분증 속에서 미소 짓던 서지혜의 사진은 여전히 그의 사무실 상황판에 붙어 있었다. 비슷한 사건으로 오래전 세상을 떠난 딸의 사진 옆에 나란히 과거의 희생자 한 명과 현재의 희생자 한 명, 그 두 얼굴은 그가 왜 이토록 자신을 삼켜버리는 직업에 매달리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수진 경감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팀장님. 최강일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잠은 나중에 자도 돼. 눈을 감을 때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 서지혜 씨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아. 김수진이 그의 앞에 앉았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퇴근하는 여성은 없을 겁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방을 감쌌다. 밖에서는 보슬비가 기와를 두드렸다. 최강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정의가 법정에서 온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정의는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더군. 만약 박윤아 씨와 이민영 씨가 계속 침묵했다면 강태식은 아마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을 거야. 김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범인을 잡는 것보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게 더 힘든 일 같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팀장님, 서지혜 씨 유가족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편으로 왔더군요. 최강일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소박한 손글씨, 약간 번진 푸른 잉크. 제 아내에게 정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아이는 엄마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남편 이성민 올림. 최강일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는 눈을 감았다. 있잖아, 김경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껴 김수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번에는 팀장님께서 살인범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먼 언덕 위로 번개가 쳤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다. 하지만 최강일에게 그 소리는 더 이상 서지혜가 발견되던 밤처럼 스산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 소리는 어두운 길을 홀로 걸었던 모든 여성을 위한 기도처럼 느껴졌다.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랐던 그들을 위한. 며칠 후 김수진은 서지혜 씨가 일했던 공장을 찾아갔다. 정문 벽에는 경영진이 작은 명판을 달아놓았다. 서지혜 길 굴하지 않았던 한 여성의 용기를 기리며 노동자들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췄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김수진이 차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비가 근 서진읍의 깨끗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어둠이 세상의 다른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날만큼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 내버려 두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강일은 마지막 보고서를 덮으며 첫 페이지에 손글씨로 한 줄을 남겼다. 정의는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불을 끄고 창가에 오랫동안 서서 옅어지는 안개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며 범죄는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서진읍이 침묵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조용한 약속을 가져왔다. 강태식 사건이 종결된 지 몇 달이 흘렀지만 비극의 여운은 여전히 서진읍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서지의 길은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하는 노동자들로 붐볐지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차분해졌으며 더 경계하게 되었다. 작은 마을은 두려움으로부터 배우고 용기와 함께 성장했다. 어느 날 오후 최강일 총경은 서지의 길로 이름 붙여진 새로운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의 걸음은 소박한 추모비 앞에서 멈췄다. 이름과 사건 날짜가 새겨진 검은 돌뿐이었다. 그는 그곳에 꽃을 내려놓고 말없이 오랫동안 서 있었다. 서지혜 씨,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당신은 헛되이 죽지 않았소.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고 있어. 멀리서 스쿠터 소리가 다가왔다. 김수진 경감이 경찰 스쿠터에서 내리며 새로운 보고서가 든 파일을 들고 있었다. 팀장님, 다른 지역의 몇몇 공장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팀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는군요. 최강일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잘 됐군.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서지혜 씨를 기리는 방법일지도 모르지.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것 말이야.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한 사건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여. 최강일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나의 용기지. 그들은 나란히 서서 길 건너편의 소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키 큰 나무들 사이로 금빛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한때 서지혜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곳에는 이제 새소리와 젖은 흙냄새만이 남아있었다. 자연은 마치 상처를 고요히 감싸 안는 듯했다. 김수진이 침묵을 깼다. 팀장님, 강태식은 지난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강일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의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시간이야. 하지만 정말로 평온하십니까? 김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최강일은 긴 숨을 내쉬었다. 내가 평온한 건 그놈이 사형당해서가 아니야. 사람들의 침묵을 멈췄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가 이제 잠들 수 있게 하는 이유지. 김수진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마 그것이 우리의 모든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차로 돌아갔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 최강일은 다시 한번 작은 추모비를 돌아보았다. 그는 신분증 사진 속 서지혜의 얼굴을 떠올렸다. 부드러운 미소, 자신을 기다리는 가혹한 운명을 모르는 듯한 맑은 눈.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누구나 이야기는 있지만 모두가 그것에 맞설 용기를 가진 것은 아니지. 당신은 용감했던 사람 중 하나였소. 밤이 빠르게 내렸다. 서진읍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다. 희미한 노란 불빛 사이로 노동자들은 가벼운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긴장된 얼굴도 서두르는 발걸음도 없었다. 그 길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최강일은 마지막 수첩을 닫고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썼다. 한 생명이 사라졌지만 1000개의 목소리가 깨어났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벽에 걸린 서지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보슬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창문을 부드럽게 때렸다. 김수진이 문 앞을 지나가다 그를 잠시 쳐다봤다. 약은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최강일이 미소 지었다. 됐어. 오늘 밤은 고요함을 즐기자고. 때로는 고요함도 기도의 일부니까.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최강일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이제 가로등 불빛에 젖어 반짝이는 서지의 길을 향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서지혜의 이야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용기가 남긴 의미는 퇴근하는 모든 여성들의 발걸음과 함께 계속될 것임을 알았다. 어둠을 뚫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강태식에게 사형이 선고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는 여전히 서진읍의 모든 구석에 스며 있었다. 마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가로등은 이제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모든 공장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통근 버스를 의무적으로 운행했다. 그리고 한때 고요했던 길목에는 경찰 순찰차가 돌았다. 서진읍의 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평온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걸을 때 뒤를 돌아보았고 문을 더 일찍 잠갔다. 그러나 그 경계심 뒤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 김수진 경감은 수십 명의 여성 노동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계급장이 눈에 띄지 않는 간소한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서지혜의 유산, 자기 방어 훈련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용기는 두렵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용기는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범죄가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방직 공장의 신입사원인 날이라는 젊은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듣고 있었다. 그녀는 몇 주 전 어두운 길에서 누군가 자신의 가방을 낚아채려던 밤을 떠올렸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이번에 나리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그리고 몇 초 만에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원 2명이 달려왔다. 범인은 도망쳤고 나리는 무사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을 소식지에 첫머리를 장식했다. 용감한 외침 덕분에 구조된 노동자. 주민들은 자랑스러워하며 환호했다. 대도시에서는 큰 뉴스가 아니었지만 서진읍에게 그것은 두려움이 용기로 대체되었다는 신호였다. 경찰서에서 최강일 총경은 김수진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았다. 그는 서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알아, 6개월 전에 서지혜 씨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을 거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것이 가장 실질적인 형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일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서지혜가 발견되었던 작은 길이 이제 변해 있었다. 소나무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그 줄기 사이에는 작은 태양광 램프들이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낮에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놀았다. 그러나 이 모든 평온함 뒤에도 최강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다. 모든 보고서, 새로운 용기에 대한 모든 소식 속에서 그는 항상 서지혜의 얼굴을 발견했다.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얼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얼굴. 어느 날 그와 김수진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봉제 공장의 새로운 보안 초소를 시찰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막 일을 마치고 마당에서 기다리는 통근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최강일은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이 웃고 농담하며 경비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이 없었지. 그가 중얼거렸다. 김수진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으니까요. 한 중년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와 도시락 상자를 내밀었다. 팀장님,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두려움 없이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일은 진심 어린 미소로 받았다. 저희는 그저 저희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용감한 분들은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김수진은 새로 설치된 공장 울타리를 따라 늘어선 등을 바라보았다. 가끔 생각해요. 모든 비극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배운다면 아마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더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요. 최강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다. 서지혜 씨는 갔지만 그녀의 용기는 죽지 않았어. 이제 서진읍은 새로운 빛을 가졌지. 두려움에서 태어난 빛을. 그날 밤 한때 공포에 휩싸였던 길 위에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떨어지는 별처럼 줄지어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젖은 흙냄새와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웃음소리를 실어 날랐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서진읍은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최강일 총경은 경찰서 뒤편의 작은 강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수면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가라앉기를 거부하는 기억처럼. 그의 손에는 오래전에 불이 꺼진 담배 한 개비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마치 멀리 표류하는 그의 생각을 위한 닫힌 것처럼.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김수진 경감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팔에 접은 근무 재킷을 들고 있었다. 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그녀가 반쯤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최강일은 그저 옅게 미소 지었다. 너무 오래돼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잊어버렸어. 김수진은 말없이 가로등 불빛에 비친 상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말이 단순한 피로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최강일은 10년 전 오늘날까지도 잡히지 않은 강도에게 딸을 잃었다. 그 이후로 집은 그에게 과거의 그림자로 가득 찬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나는 생각했지. 최강일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쉬어 있었다. 계속해서 범죄자들을 잡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더 많이 잡을수록 더 깨닫게 돼. 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결코 바닥나지 않는다는 걸. 김수진은 그의 옆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고요한 물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아마 그럴 겁니다. 팀장님,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겠죠. 하지만 팀장님 같은 분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더러워질 겁니다. 최강일은 낮게 웃었다. 있잖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김경감? 죽음이 아니야. 언젠가 내가 희생자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 차가워질까봐. 김수진이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팀장님이 정말로 차가워졌다면 책상에 서지혜 씨 사진을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팀장님은 그저 지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아직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강일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이 세상은 강과 같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지. 하지만 물이 너무 탁해지지 않도록 지킬 수는 있어. 그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귀뚜라미 소리와 물 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김수진이 조용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최강일이 대답했다. 저도 두려워요. 범죄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언젠가 제가 팀장님처럼 될까 봐요. 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게 될까 봐요. 최강일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김경감, 네가 아직 질문하고 있는 한 그건 네가 아직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 단바람이 불어와 멀리 있는 소나무 숲에서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최강일은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짧은 머리에 어린 소녀 사진이 담긴 목걸이였다. 내 딸이 어렸을 때 어둠을 무서워했지. 그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항상 그 애에게 말했어. 어둠은 그저 빛이 쉬고 있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해보니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 같아. 김수진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말이네요, 팀장님.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 모두는 그저 어둠 속에서 쉬고 있는 빛일지도요. 최강일이 작게 미소 지었다. 나는 완벽한 경찰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배웠어. 정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쁜 놈들을 잡았느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거라고. 그들은 일어나 경찰서 뒤에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길을 따라 늘어선 태양광 램프가 축축한 땅 표면에 부드러운 흰 빛을 반사했다. 최강일이 잠시 멈춰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가리켰다. 봐, 김경감. 저 별들은 작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완전히 어둡지 않은 거야. 김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팀장님. 작고 지쳤지만 계속해서 빛나는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부드러운 바람 사이로 들리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정의는 항상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세상이 희망을 잃기 시작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싸우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고요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서지혜라는 이름이 서진읍의 작은 역사의 일부가 된 지 1년이 흘렀다. 마을은 이제 더 밝아지고 더 붐볐으며 안전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 한때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좁은 길은 이제 새로운 가로등으로 가득했고 그 끝에는 용기는 죽지 않는다. 그저 누군가가 이어가기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쓰인 소박한 추모비가 서 있었다. 그날 아침 최강일 총경은 그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 한때 위험 있던 경찰 제복은 편안한 베이지색 평상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가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가져오는 꽃이었다. 추모비 아래 한 어린 소녀가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머리는 양갈래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젊은 시절의 서지혜를 닮아 있었다. 최강일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이름이 뭐니? 얘야?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가 고개를 돌려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나연이에요. 아저씨. 저희 엄마가 예전에 서지혜 아주머니랑 같이 일하셨어요. 저희는 매달 여기 와요. 최강일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소녀가 말하는 방식에는 무언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것이 있었다. 서지혜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니으네. 알아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서지혜 아주머니 덕분에 이제 모든 여자들이 두려움 없이 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소박한 말이 최강일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추모비 옆에 꽃을 놓았다. 그래, 나연아. 한 사람의 용기 덕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란다. 멀지 않은 곳에서 김수진 경감이 파일을 들고 다가왔다. 팀장님, 마을 회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보호부서 출범식이 있다고 합니다. 부서 이름은 희망의 빛이라고 하네요. 최강일이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이름이군. 그리고 팀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이 덧붙였다. 최강일이 작게 웃었다. 나는 이제 은퇴했어. 김경감. 잔이가 연설하게. 세상은 이제 더 젊은 목소리가 필요해. 김수진이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이 안 계셨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최강일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지혜 씨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용기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을 거야. 마을 회관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공장 노동자들은 연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아이들은 앞줄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벽에는 시신 발견의 밤부터 수사 과정, 그리고 이제 굳건히 서 있는 추모비까지의 기록,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사진은 두려움에서 용기로 향하는 긴 여정의 증거였다. 김수진이 연단에 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털렸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서지혜 씨의 비극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침묵은 보호막이 아니며 용기는 삶에 대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다. 구석에서 최강일은 이제 안도하며 미소 짓는 얼굴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세상 밖에는 항상 범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읍은 이제 새로운 방패를 가졌다. 바로 함께하는 용기였다. 행사가 끝난 늦은 오후, 최강일과 김수진은 경찰서 현관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고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팀장님, 아십니까? 김수진이 말했다. 예전에는 밤이 올 때마다 자주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항상 지켜주기 위해 켜져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최강일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야, 김경감.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오후에 바람이 멀리 있는 소나무 잎사귀를 부드럽게 스쳤다. 최강일은 일어서서 저녁 노을에 물든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정의가 단지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어. 정의란 살아있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고 떠난 사람이 그곳에서 평온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김수진이 그를 바라보고는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편히 쉬십시오, 팀장님. 팀장님 덕분에 세상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최강일은 미소 지으며 저녁의 불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람에게 속삭이듯 선명했다.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밝아진 서진읍의 하늘 아래 두 경찰의 그림자는 서서히